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이 된 50대 남자입니다. 적적할 때면 유튜브를 틀어 사연을 종종 듣곤 했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시는 채널에 남자인 제가 사연을 보내도 될런지 싶어 용기가 잘 안 나더군요. 그러다 한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기막힌 시댁살이나 불륜 막장 스토리는 아니지만 제게도 나름 쇼킹한 반전 사연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몇 해 전 떠나보낸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내를 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재혼이라도 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에게 아내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런 아내를 잊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저에게 아내는 정말이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는 정말 과분하고 멋진 사람이었죠. 저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지만 아내는 부유한 집의 무남 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그림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작가 활동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 미술학원을 열어 원장으로 일하던 중이었고요. 취향도 고상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아내가 왜 저 같은 평범한 남자를 선택했는지 사실 저조차도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늘 과분하단 마음뿐이었죠. 실은 제가 아내를 만난 게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였거든요.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았냐고요? 전혀요. 저같이 평범하게 자란 남자가 뭐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을 리가 있었겠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환갑 선물로 드리려고 미술학원 취미반에 등록을 한 거였어요. 혹시 취미반 등록을 하게 되신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성인 취미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자분이 등록하신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유를 여쭤봐도 될런지. 그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지금 초기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시는 중이시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보게 됐어요. 어떻게든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정도 못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워낙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땐 제법 그림을 좀 그린다는 소리도 듣곤 했었는데 그 재주가 여태 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위해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와, 감동적이네요. 어머님은 아마 이런 효자 아드님을 두셔서 오래오래 예쁜 기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참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아마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제가 잘 지도해 드릴게요. 아내가 절 좋게 본 건 그런 제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서였나 봐요. 어머님한테 그런 선물을 할 생각을 하다니 어머니가 참 좋은 아들을 두셨다고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겠다면서 아내는 저를 정성으로 잘 가르쳐줬고 그렇게 미술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 저희는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감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생각들은 저는 못했었어요.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는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쪽에서 오히려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줬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 집안에선 역시나 저희 관계를 반대하고 나섰죠. 부잣집에서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 시집 가겠다고 하니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죠. 부잣집에서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 시집 가겠다고 하니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죠. 하지만 그땐 이미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 확고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맹세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미씨 주시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미 씨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사는 동안 미 씨 손에 절대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미 씨를 고생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반년 넘게 지속되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맹세를 한 끝에야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장모님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졌죠. 그나마 장인어른이 장모님보다는 저한테 우호적이셨어요. 그래, 당신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 뭐 당신은 연애 안 해봤어? 젊은 애들 마음이 뭐 어디 하지 말란다고 멈춰지고 그러는 거야? 서로 좋아 만난다는데 그걸 누가 무슨 수로 말려? 서로 좋다 하면 그게 최고지. 그거면 됐지. 자고로 남녀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좋아 정분 나면 그걸로 끝인 거야. 돈이고 자시고 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어찌됐든 간에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다. 어? 난 내 딸이 좋다는 놈이면 돼. 난 내 딸 안목을 믿어. 아무나 좋다고 드릴 그런 정신 나간 아이도 아니고 내 딸이 온전히 정신 박힌 아이니 오죽 지가 잘 골라왔을까 싶다. 그러니 강서방, 앞으로 내가 강서방이라고 부름세. 강서방이 한 맹세 평생 잘 지킬 자신이 있겠지? 물론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하나 있는 외동딸을 귀하게 더 아껴서 제대로 시집 보낼 생각은 않고 말이야. 됐어. 이제 허락한 거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어. 끝. 앞으로 자넨 우리 사위야. 장인어른은 결혼 전부터 저를 우리 사위 하고 부르시며 저희 결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장인어른이 글쎄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시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였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장인어른이 바람이 난 상대가 거의 우리 아내뻘의 한참 어린 아가씨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받은 건 장모님이셨죠. 그런데 장인어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이후 장모님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저한테로 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처음부터도 저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장인어른이랑 사이가 그렇게 되고 두 분이 갈라서고 난 뒤에는 점점 더 저를 타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린 여자와 바람이나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저 역시 그럴 확률이 크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절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엄마, 제발 그만해. 이 사람이 아빠야? 아빠가 그랬다고 왜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대체?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적어도 우리 딸 두고 허튼 짓은 안 할 사람이라 받아준다고 엄마가 이 사람이랑 나 허락하면서 그랬었잖아. 잊었어? 너희 아빠는 뭐 그럴 사람이었니? 뭐 그럴 사람이라 바람이 났어? 너희 애비가 골프 치다 만난 그 어린 여자랑 바람 날 줄 누가 알았겠냐? 어? 남자 새끼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너희 아빠는 뭐 그런 놈일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 줄 알아?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남자 놈들이 다 그래. 믿을 족속이 아닌 게 저것들이란 말이야. 염치도 없는 놈들, 아주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넘쳐나는지.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는 뭘 알아. 자네가 우리한테 왜 무릎 꿇고 좀 비럭기로 서니 내가 자네를 믿는 줄 알아? 뭐 그 양반은 안 그랬는 줄 알아? 나도 니들 둘만큼 죽고 못 사는 연애 그거 해봤어. 근데 지금 말년에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봐봐라. 이게 남자란 족속들이 하는 짓이야. 그 인간도 그랬어. 그 인간은 저것보다 더했다. 우리 집이 부자고 그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에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처음에 장가올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놈이란 말이야. 근데 그 놈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걸 내가 눈 감아준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니들 보기 민망해서 말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해도 한 손으로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더니 이젠 아예 숨길 생각도 않고 당당하게 바람나서 이혼하는 것 봐라.
지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장모님은 그러면서 점점 더 저를 몰아가고 의심하고 집착적으로 저에 대해 감시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결혼해 사는 동안 장인어른한테 당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저한테로 투영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가댁에서 한 1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구했었는데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이 느껴질 정도였죠. 자네, 이 향수 냄새 뭔가? 어? 이거 여자 향수 냄새 아니야? 아니요, 장모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 스킨 냄새입니다. 전에도 확인 다 해보셨잖아요. 휴대폰 꺼내보게. 문자인지 뭔지 그런 걸로 요새는 다 바람 피우고 다닌다며.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뭐하나? 당장 꺼내라니까. 무슨 의처증 있는 아내들이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대시고 누가 봐도 이상할 수준의 집착을 해대셨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왜 대체 아빠한테 못하던 짓들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빠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다고 왜 이 사람을 의심하냐고. 아빠는 아빠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우리 부부랑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뭐가 달라? 너는 몰라 이거사. 순진하게만 커서 남자라곤 하나도 모르는 게. 넌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하나 달고 나온 놈들은 내 구조가 우리랑은 아예 다른 거야. 기회만 있으면 뒷구녕으로 빠져나가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들어오는 족속들이 저것들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펜스를 사방으로 쳐놓고 감시를 해야 그나마 눈치를 보지. 안 그랬다간 네 애비보다 더한 짓도 하고 돌아다닐 거다 아마. 부모도 없이 직업도 변변찮은 게 잘난 집에 장가와서 눈치 보이는 걸 어디다 풀 것 같니 너?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로 푼다 이거야. 그런 게 남자놈들이다. 글쎄, 이 사람한테 왜 자꾸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를 푸시냐고요.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세상 모든 남자가 아빠 같지 않다고. 나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조용히 해. 같지 않기는 뭐가 같질 않아. 세상에 안 그런 놈 하나 없어. 엄마가 너 지켜줄 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갖가지 방법으로 말려댔지만 한번 단단히 의심을 품은 장모님은 쉽사리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미 병적인 집착이 커진 뒤라 그걸 바로잡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장모님의 집착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어진 뒤였죠. 아, 진짜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물론 힘들고 귀찮고 나도 가끔은 정말 화도 나. 하지만 어쩌겠어. 남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잖아. 내 장모님인데 화나고 짜증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난 사실 장모님 마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고? 당신은 그게 정말 이해가 돼? 물론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이해 안 되지만 그 마음은 알 것도 같아. 두 분 결혼하실 때 러브스토리를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절절하더라. 그렇게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셨는데 그런 장인어른이 당신 몰래 바람 피우고 배신하고 불륜 저지르고 다닌 걸 뒤늦게 다 아셨으니 그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 게다가 이번엔 거의 딸뻘 되는 여자랑 그렇게 바람이나 이혼까지 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집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난 조금은 알 것 같아. 일단 장모님 의심 달랠 수 있다면 난 뭐라도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참아볼게.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의심도 누그러들고 모든 남자가 다 장인어른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날도 오겠지.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노력할게. 엄마 상담을 좀 받게 해보든가 뭐든 수를 써봐야지. 안 되겠어.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으니까. 이건 대체... 차차 나아지시겠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장모님의 상처 입은 마음도 알 것 같았기에 저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이 정도로 장모님 의심 달랠 수 있는 거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심과 집착과 혐오라는 건 반드시 점점 커지고 불어나기 마련이라는 걸 그때 저는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의 저를 향한 화와 불신은 누그러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장모님 말고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 후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통 아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였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들어서니까 저희만큼이나 장모님도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내한테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먹이시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것마저도 또 제 탓을 해가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거다. 하늘의 뜻.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야. 삼신 할매가 짝인 사람한테만 점지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애가 안 들어서는 걸 보면 역시 네가 내 딸 짝이 아닌 거다. 아휴, 내가 그때 제대로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저것한테 내 딸을 준다고. 그 인간이, 그 양반이 다 저지른 짓 아니야. 난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넙죽 받아들여 놓으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어? 딱 지 같은 놈 같으니 허락했겠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다 아마 바람 피우는 사주도 닮았나. 어? 자네도 어디 가서 다른 데다 에너지 쓰고 들어오니 집에 와 쓸 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애가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체?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이제 엄마 지겹지도 않아?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탓을 해댈 건데요? 엄마 이거 병이야. 제정신 아니라고. 이럴 거면 나가. 그냥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내가 그나마 이 사람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나 더 이상은 이 사람 보기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안 되겠어. 제발 그만해. 제발.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진짜. 엄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나중엔 아내가 장모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죠. 순하고 고운 성격의 아내마저도 장모님의 집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졌고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장모님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내쫓아버린 후에도 찾아와 문을 두들겨 대셨고 아내가 있으면 화를 내니 아내가 없을 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심지어는 저희 회사 앞을 기웃거리며 저를 감시하는 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장모님의 의심은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지속됐고 이제는 저도 아주 면역이 생겨버릴 정도였죠. 장모님 의심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왜 일을 하다 보면 벗어둔 자켓에 누가 뭔가를 묻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 여자 화장품 아니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거 화장품이네. 이거 여자 화장품이야. 이건 또 뭐야? 여자가 준 거 아닌가? 못 보던 건데? 장모님 혼자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그렇게 1인 쇼를 해대면 전 아주 넌덜러리가 제대로 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건 마찬가지였으니 이제는 그냥 장모님 혼자 그러시게 내버려두는 경지에 이르렀죠. 장모님은 한동안 좀 잠잠한가 싶다가도 또 어느 순간 장인어른 생각이 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잡아대셨고 저희는 장모님을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고 못 들은 척 대꾸도 않았어요. 그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는 40대 중반이 됐고 그 무렵부터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2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졌었거든요. 아내도 저도 그동안 간단한 검진들은 받아왔었지만 아예 몸 전체를 다 해본 적은 없다가 그때 둘 다 시간을 내서 아주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자 그랬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 예기치 못하게 아내에게 자궁 내막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희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결혼 직후에 한 번 검사를 받아본 게 다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하고 아이하고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게 미친 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리 검사했다면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했는지. 그냥 언젠가 아이가 생기겠지 생각하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던 아니랬던 게 아니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쩜 좋아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만 같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모님의 저에 대한 원망도 극에 달하고 말았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네 놈을 잘못 만나 이런 일이 우리 딸한테 생긴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으면 우리 애한테 자궁암이 다 생겨? 치와이프한테 이런 암을 주는 남자놈들이 넘쳐난다더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내 딸한테 이런 게 다 생기냔 말이야. 장모님은 병원이 떠나가라 저를 내리치고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맹세코 저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자궁 내막암 소식을 듣고 나니 저 역시 그게 꼭 제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던 터라 장모님이 제 탓을 해대시는 것도 그냥 잠자코 받아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째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자 보다 못한 간호사분들이 옆에서 장모님께 한마디씩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따님께서 큰 병에 걸려 힘드신 건 아시겠지만 이 자궁 내막암이라는 게 이 남편분 때문에 생기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궁암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엔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편분 탓만 해대지 마시고 지금은 따님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대시면 따님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다른 환자분들도 불편해하세요. 그 덕에 장모님은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데시벨이 좀 낮아졌을 뿐 제 탓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 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내에게 좀 더 일찍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만은 분명 제 탓이 맞았고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원망을 아내가 투명하는 내내 묵묵히 다 받아내기만 했어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아픈 자식 보는 어머니 마음만 하겠나. 나라도 그냥 다 들어드리자. 장모님 스스로 하는 자책도 다 내 탓으로 풀어내시는 건 아니겠나. 내가 이해하자 하는 생각으로 장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모진 말들도 그냥 다 듣고만 있었죠. 뒤늦게 발견한 암의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았고 여러 차례 수술과 고된 항암에도 결국 아내는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장례식장에서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를 탓하며 저를 사지로 몰아가셨어요. 우리 애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이게 뭐야? 네가 내 딸 만나 이렇게 됐다. 이걸 어쩔 거야? 내 딸 데려가 고생만 시키고 애 하나 못 낳게 만들더니 이제 기어이 세상까지 뜨게 해? 네가 데려가 잘 산다며 이 벌레 같은 놈. 내 딸 살려내 이놈아. 내 딸 살려내란 말이야.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원망하시는데 차마 그만하시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한 아내를 아직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나보냈으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고 저 스스로도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저를 원망하시던 장모님마저 아내가 죽은 다음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장모님까지 가시고 나니까 저는 더 폐인처럼 지내게 됐어요. 저한테 집착적으로 화내고 제 탓만 해대시던 장모님이었기에 그런 분이 옆에 안 계시면 더 후련해질 줄만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사시던 장모님이 자식 먼저 보내고 나서 슬픔에 빠져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나니 그마저도 다 제 잘못 같기만 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뒤였고 사랑하는 아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꺾이더라고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제 탓인 것만 같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저는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아내 발이 날 때 한 번 빼고는 그 뒤로 아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감히 가보질 못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차마 아내를 볼 용기도 나지 않더군요. 그 뒤로 저는 다니던 회사도 나가질 않고 술만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술만 마시다 보니 더더욱 아내를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싶어 더더욱 가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생전 잘 하지도 않던 술을 미친 듯이 퍼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이 내 정신을 지배할 정도가 됐죠. 거의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아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중독자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결국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저희 형이 저를 병원에 쳐넣었죠. 한동안은 중독 치료를 하느라 입원해 살았고 몇 달 뒤에는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건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환자분도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남은 인생을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는 게 돌아가신 아내분께서 더 바라실 일입니다. 술은, 알코올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환자분도 이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절 위해 정신상담을 해줬고 솔직히 처음엔 그 말도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제정신을 차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과연 지금의 이런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할까? 자기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몸과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야 거의 3년 만에 저는 아내의 묘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 하느라 안 왔냐고, 왜 코빼기도 안 보였냐고,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망가졌냐는 원망 듣지 않게 아내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도 자르고 말끔한 옷도 한 벌 샀죠. 그렇게 오랜만에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서 저는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관리실에 물었어요. 실은 제가 저희 아내 묘를 3년 만에 찾아왔거든요. 벌초라도 제가 직접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장비 같은 것도 빌릴 수 있습니까? 아, 거기 묘는 매 수요일마다 사모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주 멀끔합니다. 저희가 벌초를 다 하는데도 매주마다 와서 다 돌보고 정리를 하고 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묘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데가 그쪽이에요. 관리인의 말에 전 어리둥절해졌죠. 아니, 사모님이라니?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제 아내 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리실에선 그렇게까지 자주자주 들러서 묘를 돌보는 분이 또 없는데 아주 지극정성이시라 저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알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죠. 아니, 아내에겐 가족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장모님은 돌아가셨지, 형제 자매도 없지. 그렇게 매주 들러서 묘자리를 돌볼 만큼 가깝게 지내던 친척도 전혀 없고 말이죠. 전 대체 누가 그렇게 와서 아내를 자주자주 들여다본다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새벽같이 와서는 숲에 숨어 잠복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은 한적한 산골에 있는 곳이었고 아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묻힌 상태라 아내 묘 뒤에는 숲밖에 없었거든요. 수요일, 저는 캄캄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좀 지났을 무렵 저 아래에서 웬 여자 한 명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내의 무덤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누구지 대체? 전 숨을 죽이고 그 실루엣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캄캄한 숲 안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비명소리에 그 실루엣의 주인공도 놀라 누구세요? 하며 안을 들여다봤고 저는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아! 제가 부르자 그쪽에서 아빠, 아니, 아저씨?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식을 못 낳았다더니 갑자기 무슨 아빠 타령이냐 하면 사실 이건 저희 아내의 투병으로부터도 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건강하던 시절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재능 기부를 해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림을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보육원에 다니면서 아이들 그림도 가르쳐주고 봉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는 유독 재능이 출중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아내는 더 젊은 시절부터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아주 꼬마 쪽부터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는 아이였대요. 저도 보육원에 두어 번 아내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유달리 마음이 잘 통하는 듯 보였죠.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도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실은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 많이 망설였는데 더는 고민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 자연히 입양하고 싶어. 그 아이 조금만 도와주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야. 재능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가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한다면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도 봤겠지만 난 자연이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참 착하고 마음이 예쁜 아이야. 나 우리 딸로 자연이 입양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책임지고 지원해주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제게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솔직히 저는 처음엔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입양도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다 큰 아이, 그것도 고등학생이나 되는 여자아이를 입양할 거란 생각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육원에 가서 직접 자연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내 말대로 자연이에겐 재능이 빛났고 마음도 참 곱고 반듯한 아이더라고요. 비록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자라서 같은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도 잘 돌보고 큰언니 노릇을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러 절차를 거쳐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죠.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아직 좀 낯설겠지만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아이가 제 눈치도 보고 저를 어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 아빠 같은 사람까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절 최대한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싶어서 친해지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두 사람 앞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별별 코미디 흉내도 내가면서 망가지기도 했죠. 그러자 점점 그 아이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저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 앞에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된 건 다름 아님 장모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도 장모님은 입양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입양이라니 그런 걸 뭐하려 해. 니들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애써봐야지. 애를 언제 갖게 될 줄 알고 입양을 해. 엄마, 우리 이제 그럴 나이 아니야. 내 나이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리고 나 이 아이 꼭 입양하고 싶어. 아니, 이미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우린 이미 결정했으니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가문에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남의 자식을 들이냐. 애는 무조건 니들이 낳아야지. 지 핏줄 아닌 놈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 알고 키워?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다.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어디서 남의 자식을 주워다 키워.
애를 못 낳으면 그냥 둘이 죽을 때까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입양은 절대 아니다. 입양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지. 그렇게 처음서부터도 극구 반대만 하던 장모님이었는데 심지어 저희가 갓난아기나 꼬마도 아니고 다 큰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자연이 그 아이를 점점 이상한 쪽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말했었잖아요. 저를 의심해 집에 와서 계속 감시한다고. 처음에는 제가 직장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이 나지 않을까 의심을 하셨는데 입양 결정 후에는 이제 입양한 딸과 제 사이에 대한 의심으로 점점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순진한 거사. 딸내미 입양했다가 아빠 하고 따르던 놈이랑 바람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한참 까마득히 어린 걸 입양해도 그럴 판국에 뭐?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는 다 큰 처녀를 입양했단 말이야? 네가 아주 미친 거야. 아주 지발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네 남편이 솜털 뽀송한 그년을 보고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 늙은 지 마누라 두고 젊은 게 들어오니 아주 좋아 죽겠지. 장모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진짜 미친 소리 좀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정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젠 더는 못 참겠네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대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야. 미친 거야. 그냥 정신이 나간 거라고. 제발 그런 거면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나 진심이야. 이제 엄마 안 봐. 인연 끊고 지내자고. 이 무슨 미친 발상인가 싶고 아내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장모님의 의심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돼 나중엔 장모님이 못 오시게 하고 문도 안 열어줬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가 하면 집에 찾아와 이웃들이 다 내다볼 정도로 쾅쾅 문을 두드려대기까지 하니 저희 셋 다 미칠 지경이 됐었죠. 나중엔 심지어 저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긴 이유가 다 그 애 때문이 아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애비랑 딸인 척 둘이 뭘 하고 다니는 거냐? 어? 우리 딸 놔두고 뒤에서 둘이 놀아나느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니 그런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던 장모님은 그러다 아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나선 그 의심이 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땐 이미 입양한 딸이 성인이 된 후였고 대학 다니면서 그림 전공에 한참 바쁜 때였거든요. 아마 미술 전공하는 자녀분이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나 과제 제출 기간 되면 아예 학교에서 몇 날 며칠 자면서 작업하기 바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워낙 바빠 저희가 엄마 병간호에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아내의 투병은 한참 진행이 됐고 언제까지고 아이가 여기에만 매달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병실에 자주 못 오고 제가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장모님은 그걸 가지고도 의심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둘이서 지금 너 없는 데서 아주 좋아 죽을 거다. 아마 둘이 집에서 그렇고 그런 짓 하고 있겠지. 뻔하다 뻔해.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와야 할 텐데. 아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그 짓을 하겠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뜩이나 아픈 아내에게 해대는 거죠. 당연히 아내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믿지 않았죠. 제발 그만 좀 하셔라. 그 사람은 출근했고 우리 딸은 학교 있을 시간 아니냐. 제발 그만 좀 하셔라. 그 사람은 출근했고 우리 딸은 학교 있을 시간 아니냐 해도 들을 생각도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장모님은 병실에 저랑 딸이 같이 있어도 난리고 어쩌다 병실에 아내를 두고 잠시 둘이서만 외출을 해도 난리고 그냥 같이 있든 없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니까 그쯤엔 진짜 저희 셋 다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아내는 수술 후 항암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차도가 별로 없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계속 의심을 해대니까 아내의 걱정은 더더욱 커졌어요. 여보, 아무래도 이제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져.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게.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우리 자연이 끝까지 지켜줘. 꼭 당신이 지켜줘야 해.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그냥 한 귀로 흘려. 그러려니 하고 두 사람이 꿋꿋이 계속 버텨줘. 나 없이도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니까. 알았지? 아내는 저희 둘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얼마 뒤 본인이 먼저 못 견디고 직접 파양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건 너무 큰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제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죄스럽고. 할머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데 제가 꾸역꾸역 붙어 있기가 저도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절 파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에만 몰두해 주세요. 꼭 건강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신 뒤에 그때 다시 가족으로 봬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아. 아니요,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대신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병문안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올게요. 대신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더는 불편한 죄의식 갖고 살지 않게 엄마가 저 놓아주세요. 그 아이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더 노력할 테니 그런 말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면서 자기 마음 편한 길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저희도 더는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파양을 결정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난 양딸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그 뒷이야기를 말해줬어요. 사실 파양 뒤로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돼서 저는 파양한 아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하며 많이 도와줬었나 봐요. 장모님이나 저한테 얘기도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준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남은 등록금도 다 미리 납부를 해주셨다고.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보태라고 통장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님들이나 작가님에게 연락도 해두시고 제가 졸업 후에 그림 계속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셨다는 걸.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아이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봐온 우리 아내에게 정이 많이 들어 있었고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보다도 더 사랑하고 따랐다고 했어요. 같이 산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귀인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제 인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낳아준 부모님마저 버린 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데 장모님 때문에 장례식에조차 참여를 못해 너무너무 죄스러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그게 너무 죄스럽고 한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어물어 이렇게 묻혀 계신 곳을 알아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라도 여길 관리하는 걸로나마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엔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저한텐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냐 물으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실은 한번 집을 찾았다가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가끔 걱정이 돼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한 번은 신고를 대신해 준 적도 있었죠. 그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술에 빠져 지내던 시절 추운 겨울날 길에서 술을 먹다 엎어져 잠든 걸 누가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별일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해 준 게 아마 이 아이였나 봐요. 엄마 떠나보내시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저까지 앞에 나타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괜찮아지시면 다시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에서 재회를 한 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기도 했고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간 저희는 가족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아이가 아내는 엄마 하며 잘 따랐지만 저한텐 아빠란 얘기를 몇 번 하다 쑥스럽다며 잘 못하고는 했지만 저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젠 관계가 좀 변했죠. 아내가 저희 둘 사이의 연결고리였으니 이제 아빠와 딸로 묶일 수는 없다고 그 아이도 저도 생각했어요. 다시 아빠와 딸이 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저희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계속 돕고 싶었어요. 이후 저희는 아내 기일이 되면 종종 만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도 참석해 같이 사진도 찍었고 지난번에는 남자친구도 소개받았죠. 남자친구에게 저를 아주 고마운 은사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자기 일도 씩씩하게 잘해내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 참 뿌듯하고 뭉클해지더군요. 저희 아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을 틔어낸 자리에 예쁜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드는 걸 바라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는 비록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아내가 남기고 간 고운 마음만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날 그 아이를 제외한 후 다시 삶의 의지와 목적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아내를 보내놓고 그렇게 꿋꿋이 잘 살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았는데 어른인 제가 너무 방황이 길었다는 게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뜻을 이어 아내가 남기고 간 유산의 일부를 자연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보육원에 나가 봉사도 하고 있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며 틈틈이 아내가 있는 곳에 찾아가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오곤 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는 저한테 참 많은 걸 남겨주고 갔네요. 이렇게 사연을 쓰며 다시 한번 아내를 추억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상처받고 넘어져야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넘어져야 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만 사람 덕분에 회복할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처를 겪더라도 결국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경청해 주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딸을 위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절 평범하다고 소개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꽤 드라마틱했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진한 상처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가 있었고 부모님도 절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우리 막둥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말뚝박기? 아니야. 우리 아들 요즘 자동차 좋아하잖아. 미니카 같이 조립하는 거 어때? 둘 다 아니거든. 내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읽어주는 동화책이야. 맞지? 우리 귀염둥이. 다 좋은데 엄마가 요리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좋아. 아이고 우리 막둥이. 엄마가 사랑 듬뿍 넣어서 계란말이 만들어줄게. 저는 이 시절에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시절에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심지어 엄마보다 한참 어린 남자였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술집에 다니는 20대 초반이었죠. 사실 전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집에 형을 데려오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랑 아빠가 없을 때마다 그 형이 집에 놀러왔고 저랑 장난도 치고 놀아줬거든요.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누나보다는 그 형이 더 재밌게 놀아줬으니까요. 형은 일부러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이게 진짜 조립하기 어려운 거래. 나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형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줘. 내가 다 조립해 줄 테니까. 난 이런 거 완전 좋아하고 잘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할 거야.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형 주변에서도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꼭 완성해줘야 돼. 형은 너만 믿는다. 걱정하지 마. 난 이런 거 실패한 적 없으니까 형은 나만 믿으면 돼. 괜히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저는 한번 조립하기 시작하면 완성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형은 이런 제 성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해서 장난감 조립을 시작하면 둘이 방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전 매번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렸던 탓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앞에서 형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형은 언제 또 와?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얼른 장난감 사들고 오라고 해. 형? 무슨 형?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놀아주는 형 있잖아. 아빠는 몰라?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엄마는 당황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왜 분위기가 이토록 얼어붙었는지 몰랐죠.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죠. 저는 모두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 새끼가 누구야? 언제 집까지 불러들였다는 건데? 도대체 뭘 했길래 난 감쪽같이 모르겠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일 핑계로 집에 붙어있지도 않잖아. 나도 외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외로워서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핑계대는 거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엄마라는 년이 애 있는 집에 남자를 불러? 넌 지금 가정을 박살내버린 거야. 나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라고.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맨날 일에 찌들어가지고 내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준 적이나 있어? 걘 내가 안쓰럽다고 하더라.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와장창 깨졌고 저랑 누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어디 때려볼 테면 때려보든가. 한 대 맞고 당신이랑 헤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맞고 끝날 테니까. 내가 괜히 일에 충실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다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어왔던 건데 나 때문에 바람났다고 말할 수 있어? 누가 들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주는 줄 알겠네.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걔랑 있는 게 더 좋아. 더 자유롭고 숨이 트이는 것 같단 말이야. 아빠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씩씩거리면서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누나는 그 옆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고요. 저는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그래, 네 마음 다 알겠다. 네가 우리를 매몰차게 배신하는 거라면 우리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련하다는 듯이 짐을 싸서 떠났죠.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박살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감히 때를 쓸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마른 세수를 하면서 거칠게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셨죠. 저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더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넌 눈치라는 게 없어? 입단속 좀 제대로 했어야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몰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없을 때만 데리고 온 거 보면 몰라? 우리 집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누나도 그때 아직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충격이 많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알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한테도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 없이 아빠랑 누나랑 셋이서 살게 됐어요. 지난밤에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너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나갔어도 아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너희 아빠로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미안해. 내가 괜히 말 꺼낸 거 잘못했어. 아빠를 속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슬프다. 우리 막둥이가 왜 미안해? 아빠는 우리 막둥이가 비밀 만드는 게 더 슬펐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야. 너는 아빠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라. 아빠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녀가 둘이나 있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랑 누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공장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다만 집에 오시면 술만 드셨죠. 아빠는 원래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떠나지 않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원치 않게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른의 손길을 빌리지 못하고 저 혼자서라도 생활력이 강해져야 했죠.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나, 어디 나가는 거야? 배 안 고파?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내가 왜? 내가 네 엄만 줄 알아? 난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너도 너 알아서 먹어. 이제 나한테 뭐 기대할 생각하지 마. 누나는 집에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솔직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고요. 학교도 안 나가는 것 같았죠. 아빠 몰래 새벽에 창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달라져 갔고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아빠도 한 소리 하셨죠. 너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냐? 내가 돈을 왜 벌어오는데?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알아서 할게. 내가 무슨 애야? 나도 이제 다 컸어. 그게 할 소리야? 너 밤마다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못 본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꺼. 집에 들어오면 술만 마시는 주제에 무슨 참견이야. 누나는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정도로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안마라도 해드리며 위로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집안이 삭막해져서 살가운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으니까요. 누나는 담배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어요.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든 날도 있었고 입술이 터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걱정해도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귀찮아하더군요. 저는 그냥 누나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술 마시면서 공장 일을 다니다 보니 잠깐 한눈을 파신 것 같더군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 제발 꿈이라고 해줘. 이대로 가지 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오열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예전에 사랑하던 아빠라기보다 그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우리 아빠잖아요. 절 낳고 길러주신 분이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대화가 언제쯤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게 죄송했어요. 누나는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며 지냈는지 몰라도 화려한 차림새로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이 범상치 않았죠. 하지만 누나도 엉엉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아빠,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지 마. 나랑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어디 있냐고. 누나와 서로 위로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하지 않고 엄마가 가출만 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사망보험이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보험금만 수령해서 그 형한테 돌아갔습니다. 너도 이제 곧 성인이 될 거잖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겠지?
너도 나이 먹으면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각자 인생은 잘 살아야지.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엄마인데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같이 얼굴 보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버린 거죠. 그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학은 등록금도 낼 수 없었고 머리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은 20살이 되면 청춘을 꽃피운다던데 전 현실 파악부터 해야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버스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버스기사로 많이 일하는 것 같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연륜 있는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참 어린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텃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처음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첫날이라 조언도 구하기 위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제 자리는커녕 눈길조차 안 주더라고요. 그나마 말 걸어주신 분도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가 무슨 버스를 몰아. 우리 밥그릇 빼앗아 먹으려고 온 거 아닌가 싶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 시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대로 많이 배울 테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젊은 놈들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 어디 알아서 잘하는지 지켜봐야겠네. 노선 외우고 일을 배우기도 바쁜데 눈칫밥까지 얻어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장거리 노선을 배정받았습니다. 선배 기사님들이 남겨주신 노선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쉬지 못하고 달려야 했어요. 젊은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거라잖아. 버틸 수 있지? 오래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하고 나가. 우리도 흐름 끊기면 곤란하니까. 아닙니다. 쉽게 포기할 마음으로 입사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그 태도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 궁금하네.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무더운 여름에 물 마시는 것도 참았습니다. 당연히 끼니도 넘겼죠. 귀가하고 나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젊다고 해도 힘들었죠.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있으니 허리가 쑤시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신발 벗을 힘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살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밥을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은 다음에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전 절대로 불평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사람들의 다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기사님들에게도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예의를 지켰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어느덧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더군요. 이런 꼬맹이가 혼자 어디를 가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버스비를 지불하길래 목적지가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내리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겁먹을까봐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동료 기사님들에게 혹시 보호자를 아는 분이 있다면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종점에 이르렀을 때 보호자가 왔더라고요.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너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했어? 너 잘못되면 엄마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아이는 가출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봤죠. 보호자가 속을 썩이면 어떡하냐면서 엉덩이를 때리는데도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굳은 얼굴을 풀고 비명 지르듯이 울더라고요. 왜 난 아빠가 없어?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엄마는 나한테 왜 아빠가 없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잖아. 아이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보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이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요. 보호자는 저한테 넋두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청 어릴 때 갈라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모녀가 어렵게 살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한테 마음 둘 곳 없이 건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해프닝을 인연으로 삼았어요. 아이의 안부를 살피고 챙기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 놀리면 아빠가 바빠서 안 계신 거라고 해. 남의 상처로 놀리는 애들이 나쁜 거라고 반박하면 돼.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정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아빠 없는 게 꼭 제 약점이라고 굴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약점이야?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계시잖아. 다음에 또 누가 괴롭히면 아저씨 불러. 아저씨가 이놈 하러 갈게. 아이는 절 반겨줬고 잘 따라줬습니다. 보호자도 절 신뢰하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신경이 쓰여서 몰래 우산을 챙겨두었다가 모녀가 사는 집 문고리에 걸어뒀어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보호자 대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줬죠. 가끔 간식거리를 사서 문 앞에 놔두고 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학예회 때 모녀의 초대를 받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무대에서 긴장하고 있을 때 손짓으로 응원을 보내면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힘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을 해오더군요. 아저씨, 제가 밉지 않으면 절 딸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제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갑작스럽게 졸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러 오는 사이에 안면이 생겨서 그런지 보호자도 딱히 싫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가정을 이루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앞에 가냘프게 서 있는 보호자를 지켜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전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두 팔 벌려서 저를 꼭 끌어안고 이제 본인도 아빠가 생겼다면서 좋아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피가 섞인 자식도 아닌데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정도로 행복했죠.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의 전 배우자가 찾아왔어요. 양육비도 안 주는 주제에 아내가 새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배 아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를 다 잊은 건가 봐. 아이한테만 인생을 바칠 것처럼 굴더니 새로운 남자랑 재혼한 걸 보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혼자 살든 재혼하든 뭔 상관인데. 지금 내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애가 먼저 재혼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라고. 애는 그냥 아빠 빈자리가 커서 아무나 그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가 여기 있는데 나랑 사는 걸 더 좋아하겠지. 애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하고 살아서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나아. 전 배우자는 아내에게 미련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은근슬쩍 치근덕대더라고요. 아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계속 자기와 같이 살자고 피력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막아서면서 나무라니까 그제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걱정스러웠죠.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고 있을 우리 딸도 너무 걱정스러웠고요. 저놈이 지금 당장은 절 피해 도망갔어도 제가 없을 때 접근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고 말까요? 전 배우자가 아내를 또 찾아온 겁니다.
말 좀 하자고 끈질기게 굴어서 아내는 두려워하며 도망다녔고 결국 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아내는 그대로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인사 같은 것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울음바다였어요. 숨도 못 쉬고 우는데 저도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하지만 전 배우자는 아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한창 고생할 때는 티끌만큼도 도와주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들러붙고 괴롭혀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어허, 말 조심해야지. 난 이미 풀려난 사람이야. 법이 내 잘못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이 함부로 말해도 돼? 당신보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내 죄 아니라고 하는데 뭘 어쩔 거야? 제가 혼자 남았다면 이성을 잃고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해야 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이 슬픔에 빠져 말을 잃었거든요. 가뜩이나 여린 아이였는데 이런 사고를 목격하고 엄마를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우리 딸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죠. 담임 선생님은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은근슬쩍 다가가 말을 걸어주셨고 급식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셨죠. 뿐만 아니라 가끔씩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학교에서의 모습도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유나가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여요. 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네, 집에서도 잘 웃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 마음이 회복될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아빠라서 미안할 뿐이에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세심하게 관심 갖고 있는 아버님은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갑자기 떠나신 거라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틈틈이 신경 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더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네요. 평소보다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제가 없는 곳에서 딸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원래 제잘제잘 애교가 많았는데요. 벽만 보고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습니다. 유나야, 아빠랑 가고 싶은 곳 있어? 뭐 먹고 싶은 건? 뭐든 말하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괜찮아요. 전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아빠도 버스 운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대로 둔다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고 아이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쭉 버스기사로 일해왔는데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딸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겠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성실하게 근무했던 시간이 의미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사고 운전이었던 걸 지켜봐 오신 버스회사 사모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자신만만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거야. 내 체면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해.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관두는 입장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만큼 챙겨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절대로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일자리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 운전기사였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원래 버스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오고 가는 것을 우선으로 신경 쓰면 됐는데 회장님 운전기사라고 하니까 비위도 잘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장님은 점잖고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운전이 베테랑이더라도 개인 기사가 되니까 정신없지? 날 챙기느라 힘들 텐데 내 일정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나? 오늘은 먼저 들어가게. 중요한 일은 다 끝났거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모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네는 정말 들었던 대로 성실하고 믿음직하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가 더 도와주고 싶어지더라고. 자네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야 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힘내게나. 회장님은 저한테 먼저 퇴근해도 좋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드라이브하고 싶다면서 직접 운전해 절 데려다주고 가기도 하셨어요. 덕분에 전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아이까지 신경 쓸 수 있었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우리 아이도 점점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집에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용히 끼니를 걸으려고 하던 아이가 다시 식탁 앞에 앉았죠. 학교 담임 선생님도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화를 주셨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왜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되찾은 평화도 잠시 다시 날벼락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아이는 원래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일형 당뇨가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돼서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우선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저염 저단백식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겁니다. 유나야, 걱정하지 마. 혹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아빠가 이식해 줄 테니까. 세상에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잘 버텨보자. 안 돼요. 전 아빠한테 받기만 했는데 신장까지 받으라고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거 찾아보니까 이식해준 사람도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아빠까지 아프게 할 순 없어요. 전 망설임 없이 제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검사까지 받아봐야 정확하게 가능 여부가 나오겠지만 일단 마음은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가 단호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숙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가 뭐라고 하든 이미 저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식을 하고 난 뒤 혹시라도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저도 딸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돈을 바짝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회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네같이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괜히 돈 걱정은 하지 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 아이 치료에만 힘쓰도록 해. 돈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 회장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대신 우리 아이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최종적인 진단을 받기 전까지 회장님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괜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든 시켜만 달라고 하니까 결국 사소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저는 은인 같은 회장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벌초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오늘 우리 딸 묘에 벌초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많이 힘들지는 않을 테니까 자네랑 나랑 둘이 갔으면 좋겠어. 그럼요. 저도 아내 묘를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묘가 있는 곳과 같았거든요. 저는 회장님과 이런 인연도 있는가 보다 하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회장님이 제 아내의 묘 앞에 서셨거든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여기로 오신 거죠? 진짜 여기가 회장님 따님의 묘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건 회장님은 전혀 표정 변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담담하게 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렇지만 나도 다 사연이 있었으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는 궁금한 게 있다면 전부 알려줄게. 알고 보니 내 아내는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애지중지 키워오셨던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게 하셨대요. 책 한 권, 학용품 하나까지도 직접 챙기셨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셨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친구 하나도 조심해서 사귀도록 유도하셨대요. 회장님은 그 모든 게 외동딸인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내를 점점 더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잠깐 넘어지더라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고 싶어 했지만 회장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버지, 이 정도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하면서 다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결정권을 맡겨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내 딸 하나만은 안 된다. 너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야 돼. 아내는 어릴 때부터 회장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니 더 조르지 않고 수긍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아내의 대학 전공까지 정해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얌전히 살아오던 아내도 발끈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권유하면서 부녀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겁니다. 전 싫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해요. 그게 진짜 절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만은 저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고른 남자가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조건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다. 지금 네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남자야. 일단 소개 자리에 나가봐라.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 전 자연스럽게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조건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진 않다고요. 그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번엔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사랑이다. 감정은 부질없다고. 뒷배가 든든한 집안으로 시집가야 별탈 없이 살 수 있다. 아내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별을 종용하셨죠. 결국 아내는 평생 사춘기조차 없는 것처럼 회장님을 따르며 자라왔지만 이번만은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덜컥 임신했다고 통보하더니 본인은 이제 정략 결혼으로도 어디도 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회장님은 노발대발하셨죠. 당장 애는 흘려보내라. 너는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육아는 번듯하게 자리 잡고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도 어려울 거야. 덜컥 임신부터 해서 낳은 아이를 어떤 책임감으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손주를 흘려보내라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출해버렸죠. 회장님은 아내가 너무 부족함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탓에 막무가내인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회장님의 얼굴에는 후회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전 배우자랑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전 배우자는 아내가 그런 각오로 집을 뛰쳐나왔음에도 바람났던 거죠. 아내는 이혼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회장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걸로 추측되더라고요. 회장님도 마음 약해질까봐 아내의 근황을 찾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회장님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회장님도 아내가 그렇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셨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모르겠네.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내가 이 정도면 됐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었어야 하는 건지.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더라고. 아닙니다, 회장님. 아내도 분명 유나를 키우면서 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겠죠. 아내가 도움을 구했으면 회장님이 분명 받아주셨을 거잖아요.
아내도 그런 회장님을 알기에 기대지 않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제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운전기사로 가까이 두며 지켜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이길래 결혼한 건지 궁금하셨나 봐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 사랑했고 회장님을 떠나 꾸렸던 가정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싶으셨대요. 물론 회장님 정도면 충분히 뒷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남의 눈을 통해 보고받기보다 직접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다더군요. 회장님은 사연을 들려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만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회장님,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아내가 본가를 뛰쳐나오면서 선택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이혼하고 나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유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친딸이 아니에요. 유나가 친딸이 아니라고? 나는 자네가 끔찍이 아끼고 있길래 당연히 우리 딸이 선택한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아내가 처음 가출하게 된 원인인 남자친구는 전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놈 때문에 아내가 사고당한 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은 한량이라고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 불륜을 저질러서 혼자 남게 만들었다는 것도 모두 폭로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신 듯 주먹을 꽉 쥐셨고 턱을 굳게 다물었어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자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은 혼자서 쓸쓸하게 손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건가? 내 이놈을 마음 편히 뻔뻔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겠어. 회장님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배우자가 유나를 위해 한 푼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죠. 한량으로 살던 전 배우자는 그 사이에 나름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양육비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코웃음만 쳤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육비를 주라는 거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양육비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벌고 있진 않다고.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이건 아니지. 하지만 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수 있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한들 소용없었죠. 전 배우자는 강제 집행될 위기에 놓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줄 테니 이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과 회장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전 배우자는 본인이 감히 맞설 수도 없는 상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렸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해서 쫓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 좀 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반성한다면 입 다물고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나는 딸까지 이런 마당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니놈이 평생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니까. 결국 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한다면 하실 거라는 걸 아니까 착실하게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결국 제 신장을 공여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것을 내어줄 생각을 했지만 막상 딸에게 맞지 않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이식수술은 혈액형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 검사까지 거쳐야 했는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알려주셨답니다. 아버님 신장 이식 가능합니다. 따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아버님과 따님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이보다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식 수술하고 나서 회복까지의 고비가 또 남아있겠지만 우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이식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제 신장 하나를 딸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한쪽 신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살짝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아이도 엄청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아빠가 너무 큰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수술 받고 나면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잘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효도나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걱정하지 말자. 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줄 거니까. 수술도 잘 될 거고 아빠도 너도 금방 회복할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무섭고 걱정도 될 텐데 제가 신경 쓸까봐 애써 밝게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강한 척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 부녀의 모습에 간호사들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부녀는 둘 다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물론 회복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몸 상태를 계속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우리 아이의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고 싶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조심하고 있죠. 회장님도 손녀인 우리 아이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도 처음엔 낯설어 했었는데요. 점점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은 수줍어하기도 하지만 회장님이 정성껏 챙겨주시니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유나야, 몸은 괜찮니?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외할아버지. 이젠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좀 아팠지만 아빠도 잘 챙겨주시고 병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 아프거나 피곤하면 꼭 이야기해야 돼. 네가 아프면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알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외할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늦게 만난 만큼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시 아프더라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마음을 놓이게 해요. 어쩌면 우리 아내가 본인은 살아있을 때 회장님과 화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위해 인연을 연결해 준 게 아닌가 싶답니다. 저는 회복하고 나서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사실 월급이라고 하기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어서 민망하기도 한데요. 회장님이 그만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못해주신 걸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히 받고 있어요.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죠. 아이는 이제 활발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요즘은 대학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고민하던데 그만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아이의 친부인 그놈은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에 알맞게 됐습니다.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랑 계속 연락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들락날락하니까 누가 통화를 엿들었나 봐요. 다니는 곳에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거의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매일 눈치 보고 있어서 체하고 잠도 못 자고 살 빠지고 있어요. 양육비 때문에 회사를 관두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너무 괴로워요. 그놈이 뭐라 징징거리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직히 그놈이 뭐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 챙겨야 하나 싶어요. 그냥 쌤통이잖아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남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가는데요. 저처럼 상처받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